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합의를 미국이 맺어주는 척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30일간 사격 중지를 하겠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위반했어요. 식량 수송선에 나토가 무기를 숨겨 들어간 거죠. 합의를 했는데 안 지키는데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침체 속에서 자원 조달이 불가한 상태고요. 리야드에서 열린 휴전 합의는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떤가요? 그 리야드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회담하고 또 별개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간에 이제 합의를 이제 미국이 맺어주는 척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먼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러시아한테 가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 해가지고 한 게 딱 두 가지였어요. 그게 하나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30일간 사격 중지를 하겠다. 두 번째는 흑해 식량 수송선을 통과하겠다. 오데사 항이나 미콜라이프 항에서 식량을 실어 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배달을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는 명분이죠. 그런데 첫 번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30일간 사격 중지는 어제 날짜로 끝났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합의를 준수했습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러 가는 드론 두 개를 하나는 방공포로 하나는 항공기로 자기가 쏜 미사일을 자기가 요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위반했어요. 그래서 4월 17일자로 저게 종료됐다. 두 번째 흑해 식량 수송선 통과 저거는 저 합의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합의된 겁니다. 과거에도 합의를 했었는데 그 식량 커리더로 해가지고 식량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량 수송선에 나토가 무기를 숨겨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러시아가 그 식량 수송선을 포격을 했죠. 그러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합의했다가 합의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걸 합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 식량 수송선 통과는 그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합의는 시간도 종료됐고 위반한 사건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미국 측에 러시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모르쇠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앞으로 협상하는데 미국한테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안 지키는데 과거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네가 하면서도 그러면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부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미러 간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 중이고 얼마 전에도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을 만나기도 하고요. 키릴로 드미트리에프 러시아의 협상팀 한 사람도 워싱턴에 가고 뉴욕에도 가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내용들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걸로 예상돼서 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추측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자체는 미국은 휴전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근본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가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주장을 했는데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내용은 조금 약간 저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임팩트 있게 만든 말이고요. 약간 모순적이죠. 협상보다 종전이 빠르다는 것. 그러니까 협상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요구 조건과 현재 상태가 너무 큰 괴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소문으로 좀 떠들고 있는데 저거 이제 헤르손하고 전 아까 이야기한 4개 주를 러시아 걸로 인정해주고 국경에서 30km의 완충지대를 조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것도 서방에서 만들어낸 소문일 수 있어요. 저것도 러시아가 안 받아들입니다. 러시아는 30km, 뭐 50k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위협이 없어야 하는 걸 보장하는데 협상만 하면 어기고 안 지키고 하니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리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떼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외교적으로 뭐 대통령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다 거짓말했고요. 메르켈이 그 자백을 했죠. 그러니까 OSC는 이제 유럽에서 그걸 감시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이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랬죠. 데이터는 쌓아놨지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배신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웬만하면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할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다는 거고 전쟁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방안을 들고 오면은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러우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에 바이든 정부 때 전쟁을 할 때는 미국과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한 몸이 돼가지고 러시아랑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대리전쟁의 당사자에서 중재자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중재자로 한다는 것도 약간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 대주고 있거든요. 전쟁의 당사자고 지난달 말에 나온 그 3월 29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대리전이 아니고 직접 전쟁을 사실상 한 거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그걸 번역해가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대리전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직접 지시했고 심지어는 영국에서 인사권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토 말 안 듣는 장군을 해임해라고 영국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전 지휘권, 인사권, 뭐 정보 이런 거 다 이제 나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몸만 가지고 전쟁터만 빌려준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형식상으로는 빠지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얼리션 오브 윌링이라 해서 의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서 8천억 유로를 전비 투자를 결의했고 독일은 자체적으로 1조 5천억 유로 정도를 국방 투자할 걸로 정통 예정자 멀츠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게 경제 침체 속에서 자원 조달이 불가한 상태고요. 독일은 벌써 침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3년째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6분기 연속 경기가 이렇게 하강할 때 침체라 그러는데 3년이면은 3, 4, 12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 경제가 나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유럽은 이미 러시아하고 가스를 단절하고 그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의 미국의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럽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 국가가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유럽에서 만드는 벤츠나 BMW나 아우디 이런 자동차가 앞으로 싸구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니까 엄청나게 비싼 걸 가지고 고가로 받으려면은 다른데 경쟁력이 차에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독일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려면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금 밑에 카스피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오려고 하고도 있고 한데 저게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고 있고요. 논의만 되고 있고. 어쨌든 제일 빠른 길은 러시아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러시아는 경쟁자가 아니고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럽은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저 Coalition of Willing이라는 그 의지 연합이 저는 부채 연합이라 하거든요. 보시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뭐 그리스, 이태리 같은 나라는 남유럽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영국이 지금 100% 가까이 99.7%에서 97%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일 그 부채 비율이 낮은 데가 독일입니다. 63%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프랑스도 거의 끝에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는 군대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옛날에 넘치는 의욕에 딸리는 실력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 나라들 중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데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몇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 내는 때 가면 저게 좋은 말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돈을 찍어낼 거다. 그래서 그 CBDC 같은 걸 해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CBDC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걸 가지고 우리 뭐 금융을 통제하고 앞으로 그게 오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썰들이 많은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CBDC 상태에 우리가 금융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니터되고요. 트리더는 그때 트럭 운전사들이 시위하는 것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트럭 운전사들 계좌를 동결해가지고 막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은행 계좌를 동결하니까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항복했죠. 그러니까 이미 CBDC 같은 부작용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왜 CBDC를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돈을 그냥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드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해야 될 이야기를 그걸 더 이상 못할 한계가 나오니까 새로운 걸 뭐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찍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인플레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러우전을 5가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 제가 이제 패트릭 밥이라는 독일 언론인이
최근에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가 굉장히 복잡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설명이 잘 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13년 마이단 때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내전입니다. 내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냐. 근데 쿠데타로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대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이제 그 쿠데타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시위하고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돈바스 전쟁이 됐어요. 그 돈바스 전쟁이 그 민스크 1, 2 협정을 하다가 그게 다 안 돼가지고 2021년 러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저 전쟁은 하나의 연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 지금 러시아계 사람들하고 지금 러시아 국가가 그리고 저 분리 공화국들은 다 러시아에 지금 편입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뿐이지 러시아에서는 자기 법에는 자기 영토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국민으로. 세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이나 나토가 유럽에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리즘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서구의 쇠퇴를 둘러는 세계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 체제하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극 체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서구의 엘리트들이 자국민에 대항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계급 전쟁이다. 국민들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돈을 쓰고 막 전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계속 핍박을 가하고 있죠. 조지아에서도 그랬고 루마니아에서는 대선을 했는데 1차 투표에 1등한 사람을 2차 투표를 투표하고 있다가 거의 50% 이상 이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무효로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도 끝나지 않고 그 투표를 취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선거에 못 나가게 그런 상태예요. 그 다른 데도 있는 피초도 있고 헝가리에 있는 빅터 오르반이 이제 대표적으로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독일의 대한당 AfD도 선거에서 이겼는데 아예 연정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못하게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그 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팽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대선 출마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가장 약한 고리가 사법부거든요. 사법부를 막 구워 삼든지 협박하든지 자기 사람을 거기에 넣든지 해가지고 이제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문제 생기는데 보면 사법부가 가장 먼저 부패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법부 상황을 모르시면 뉴욕 남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뉴욕 남부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데거든요. 거기는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대로 판결을 내줍니다. 트럼프도 거기 끌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뉴욕 남부 부분이 뭐 뉴욕에 있고 맨하탄에 있고 뭐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부패한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 옛날처럼 민주주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측면 자국민에 대항하는 지금 계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유럽은 3차 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이면서 이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방위비 증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지금 망해가지고 공장을 뜯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임 총리 예정자인 멀츠가 너가 이제 군사 장비를 만들겠냐니까 폭스바겐 CEO 오케이 그랬어요. 왜 지금 현재 회사가 망할 지경이니까 일단 돈이 되면 뭐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유럽은 경제적으로 붕괴 상태고요. 러시아하고 분리돼가지고 고비용 국가가 됐고 미국의 압박으로 생산력이 해체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또 유럽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뜯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래 되면은 유럽에 있는 일을 하는 특히 청장년 일자리 실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 붕괴의 위험이 있죠. 저게 1920년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패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유럽이 무슨 수로 이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대하고 경쟁하겠어요. 같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가 엄청나게 주변 산업이 큰 산업이거든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고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 실업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군산에 GM이 나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냥 실업이 발생했지만 그 협력업체들이 다 망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또 부품 납품하는 데가 그런 것처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을 저는 3차 대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쟁이 저게 굉장히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쨌든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도 지금 실업 생기는 그 일자리가 있는 청장년 남성이고 전쟁터에 보내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보내가 전쟁터에서 확 죽게 해버리면은 이제 정권 잡은 사람이 반발할 사람이 없는 거죠. 조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좀 비참한 현상이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청년이 없어요. 다 잡아가고 있고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반대 세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1920년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이성적으로 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망하는 이 죽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트럼프가 와서 같이 휴전하자면은 쉽게 휴전하고 협상하고 종전을 할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